교재는 몇 페이지세요? 178페이지. 결사. 오늘은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만 볼 거고요. 진짜 결사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한 하루 정도 볼 거예요. 4시간 정도. 그래서 4시간 정도 보는 이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인데,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날 하는데, 이거 왜 하냐면은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계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0일. 그래서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해서 내일 1월 1일부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12월 31일 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12월 31일 날 집에 일찍 가고 싶잖아요. 1년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 가시면 12월 31일 날 진짜 출근 안 하는 회사도 있고, 반만 하는 회사도 있고,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야근하는 회사도 있죠. 뭐 회사마다 다 다양하니까. 일반적으로 언제 하냐면은요, 3월 아니면 5월이에요. 3월은 법인, 5월은 개인. 왜 이때 하냐면 3월 말일까지가 법인세 신고하는 날이고요. 5월 말일까지가 개인소득세 신고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세금 신고를 하려면 마무리를 다 지어 놓고 세금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월 달하고 몇 월 달에 한다고요? 5월 달에. 그래서 3월 달하고 5월 달에 일반적으로 이쪽 파트는 좀 바빠요. 왜냐면 이거는 평소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산할 때쯤 되면은 남아서 하는, 야근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야근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좀 사람들이 좀 까칠해요. 야근 많이 하면 할수록 까칠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바뀌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고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되긴 하겠지만, 그 중에 월급 관련돼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무직들은 포괄임금제예요.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월급을 계산할 때 너 야근할 거다까지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직은 야근해도 야근비가 안 나와요. 근데 주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케바케인데 주는 데보다는 안 주는 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많아서. 포괄임금제. 참고로 저는 포괄임금제 아니에요. 저는 6시까지만 월급제고, 지금은 야간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제 몸 상태도 지금 정상이 아닌지라 주간 때까지는 괜찮은데, 한 4시 5시 되면 몸이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간이 좀 안 좋아갖고. 이거는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고 야간 수업 하게 되면은 야간 수업은 따로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회사는 요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야근을 해도 뭐를 안 줘요?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야근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어느 기자가 이런 기사 쓴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모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야근을 준다 그러고 야근 관련된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평균 월급이 한 15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250은 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 야근 많이 하는 데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야근하면 원래 몇 배 줘야 돼요? 1.5배 주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야근비로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한번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진짜 회사 다닐 때 토요일, 일요일도 혼자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은 더 일했어요. 그러면 20시간에다가 거의 뭐 주말 빼도 20시간 곱하기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럼 거의 80시간을 일을 더 한 거죠. 그럼 15,000원만 잡아도 80시간이면 12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있긴 있어요.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있어도 되는데 남아서 시간 때우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거는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한데 위에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먼저 가면 찍히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그거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도 거기 올라가면 밑에 직원 먼저 가면 찍을 거잖아요. 저런 나쁜 놈 하고. 그러면
서류 하나를 그놈한테라도 더 던져주겠죠. 그래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5시 반인데 서류 던져주고 내일까지 만들어. 결론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남어. 그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꼰대 문화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밑에 사람은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꼰대짓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길게는 못했지만 되게 여러 군데 하면서 다양한 직장 상사분들을 봤는데 결론은 그 직장 상사들이 다 꼰대 짓을 한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살려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젊은 꼰대라면서요. 늙은 꼰대가 있고 젊은 꼰대가 있고. 근데 꼰대는 없어질 수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군대에서 아무리 안 때린다 그래도 때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직도. 필요악인데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없어지면은 또 안 굴러가는 것도 솔직히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사는 절대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아부 잘 떠는 사람을 원하지. 그 보면은 일 잘한다라고 소문나잖아요. 제일 빨리 없어집니다. 그 회사에서. 못 버텨요 본인이. 왜냐면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저 인간 나보다 일도 못하는데 월급은 나랑 비슷하거나 더 받아. 그러면 짜증나서 일 못해요. 근데 회사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척인 경우들이 많고 친척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장님한테 좀 잘 비비시는 분들, 아마 전생에 파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생에 파리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 회사 오래 다녀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무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요거를 하시면 월급을 뭐 한다고요? 더 줍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뭐 결산은 아니지만 진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만년 대리할 거래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져야 될 게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게 싫어갖고 자기는 20년 차인데 대리해요. 안 올라간다 그랬대요. 죽어도. 자기 올리는 순간 자기 그만둘 거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월급이 많아지면 책임질 것도 늘어나.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래서 만년 대리. 근데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진짜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책임져야 될 게 늘어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정리상의 정리라고 있는데 이 정리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마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내년께 되는 거예요.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빵.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하는 이유가 이거 만들어 주려고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가 언제라 그랬죠? 차기. 차기는 내년이에요. 언제라고요? 내년. 2월은 뭐예요? 2월은 내년으로 넘겨주는 것을 2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기 2월 그러면 내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현금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12월 31일 날 남으면 잘 갖고 있다가 내년에 써요? 안 써요? 써요. 부채. 부채 빚이라 그랬잖아요. 채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빚졌어. 근데 올해만 빚지고 내년에는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공부할 필요 없죠. 맞죠? 맨날 빚지고 돈 왕창 쓰고 12월 31일까지만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내년에 안 갚아도 된대. 그럼 얼마나 살기 좋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을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채무는 계속 뭐가 돼요? 이어지죠. 맞죠? 그래서 못 갚은 빚, 올해 못 갚았어. 그럼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자본, 내 돈이라 그랬잖아요. 올해 내 돈이야. 내년에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산부채 자본은 계속 뭐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마무리를 할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어떻게 해라? 내년으로 넘겨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수익 그러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돈 버는 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로 연결을 시키면은 월급 받죠. 월급이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돈 사용하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2021년도에 얼마 벌었다,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나 지금까지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몇 년 단위로 끊죠? 1년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벌고 1년 동안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결론은 뭐냐면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로 시작한다? 빵으로.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월급 받는 게 다시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돈 쓰는 것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1년 단위고 자산부채 자본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많은 거 말고 이게 많아야 좋다 그랬죠. 뭐가 많아야 좋다고요? 자본이.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만날 때 예를 물어봐야 돼요.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10억짜리 집이 있대 9억이 빚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만나갖고 결혼 관련된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가끔씩 읽어보다 보면은 야 저렇게도 사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분이 혼수를 엄청 많이 해왔대잖아요. 근데 뭘로 해왔어요? 카드로. 그래갖고 카드 빚을 남편하고 같이 뭐하고 있어요? 갚고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에 반은 가짜지만 반은 진짜일 수 있어요. 읽어보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드라마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런 게 진짜 있어? 진짜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한 8, 90%는 진짜 리얼이에요. 1, 20%는 각색해갖고 붙인 거고. 근데 보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죠. 근데 그런데도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헤어지신 분도 있고. 제 주변에도 헤어져야 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혼시킨다 그랬는데 친구가 그냥 며느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1년 365일 동안에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냥 없는 며느리 생각하시라고 해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 근데 모르겠어요. 나였으면 안 살 건데 걔는 살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주변에 없어요? 우리 친척분 중에서도 있는데. 친척분 중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저기 됐고 여기는 이대로 넘기면 되고 이건 나중에 볼 거고 189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의 작성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뭐요?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 나와요. 재무제표에는 뭐뭐뭐뭐가 있다. 근데 여기 없는 거 하나 쓱 밀어 넣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와요.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 둘을 바꿔요. 일정 시점에다 일정 기간 넣고 일정 기간에다 뭐 넣어요? 일정 시점 넣어요. 실제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무상태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요, 수익, 비용.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작성을 할 때 그냥 막 작성하면 안 되겠죠.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의 무슨 원칙이요? 일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 거기 계속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이요? 계속기업. 그래서 계속기업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뭐 할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없냐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차리면서 나는 내일 망할 거야. 아니면 올해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들 무슨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계속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아니면 한몫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지. 사업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는 올해 안에 망할 거야 이러면서 사업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쓰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주방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친척분이 코로나 터지기 2달 전에 명륜진사갈비 아세요? 네. 그거를 차렸어요. 지금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모님이 그만두셔갖고 5억인가 6억 들었대요. 차리는데. 왜냐면 명륜진사갈비는 조그만 데에는 안 내준대요. 꽤 크게 해서 차렸는데 2달 후에 코로나 터졌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흑자는 아니고 적자로 돌아섰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저희 동네 부근에도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 초반에는 사람들 줄 서 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줄 서 있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줄 서는 것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걸릴까봐. 거기에다가 저기 뭐지? 우리 처남은 처음에 그 코로나 초반에 전철 타갖고 기침 나와서 기침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전철 안에서 피하더래요. 그리고 진짜 자리에 앉고 싶으면 기침 몇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욕을 먹든가 도망가든가. 전 도망가요.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한테 욕도 못해요. 맞죠? 싸움 나거나 잘못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침할 것 같으면 저도 도망가고, 옆 사람 계속 기침하면은 도망가요, 일단. 왜냐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할 때에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2번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는 이분이 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왜냐면 회사의 주인은 사원이라 그러는데 걔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맞죠?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최종 결정권자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원래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들 월급이 센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잘 될 때는 안 받아요. 잘 될 땐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진두지휘 하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냐면 안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 통장에서 돈을 꺼내다가 메꿔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회사 돈이 다 떨어졌어. 우리 그때부터는 진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 주엔가 얘기했잖아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은 자기가 신용대출 받아갖고 월급 줬다니까요. 그리고 망하긴 했지만. 근데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면 좋은 건 그거예요. 우리 회사 매출액부터 현금 흐름, 누가 얼마 받는지까지 다 알아요. 왜냐면 내 손을 다 거쳐야만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5년, 10년 후에 저 자리에 가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뭐 조금 올라도
너무 적은 거예요. 연차에 비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 받아서 월급 주네? 그럼 빨리 그만둬야죠. 왜냐면 이게 올라갈 기미는 안 보여. 자금 사정은 최악이야.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월급 주네? 그러면 거의 망할 확률이 99.9%죠. 그때는 또 도망가야죠. 어떡하겠어요. 망할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월급만 못 받거나 늦게 받거나 반토막 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좋은 점은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돌아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누가 얼마 받는지부터 다 알잖아요. 돈 관련된 거는 내 손에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장점. 근데 단점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단점이에요. 골치 아프잖아요, 또. 몰라도 되는 걸 알 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뇌물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회계 담당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 회계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계 담당자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사장님이. 요거 시험 문제 한 3-4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이거 우리 외운 거 있어요. 이거를 회계에서는 중요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라 그래요? 중요성.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면 따로 쓰는 거예요. 근데 덜 중요하면은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통합 표시된 거 총 3가지 봤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이라는 게 합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채과, 그 다음에 매입채, 얘네들은 통합 표시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는 뭐 해라? 합쳐라.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중요성이라고 썼죠. 중요한 거는 따로 써라. 왜냐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합치게 되면은 이게 다른 거하고 섞여버리잖아요. 섞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한때 유치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 돈이랑 유치원 돈이랑 한 통장에다 묶잖아요. 그러면 막 써도 법에서 터치를 못해요. 법이 뭐 같아서. 이게 섞인다 그래도 이게 누구 돈인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그리고 그때 참 좋다라는 걸 느낀 게 뭐였었냐면 만약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된대요. 유치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 돈 3억을 갖다 썼어. 근데 걸렸어. 3억을 다시 넣으면은 무죄예요. 좋죠. 맞죠? 은행에서 3억을 훔쳤어. 걸렸어. 3억 갖다 주면은 괜찮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도둑놈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도둑들이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긴 해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놈의 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무죄 판결 난 적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가끔씩 음주 추정하잖아요. 어떤 분이 술을 먹고 가는데 음주 추정을 저 앞에서 하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1차로밖에 없어서 양쪽. 어떻게 했냐면 옆을 봤더니 편의점이 있네. 편의점으로 들고 뛰었어요. 경찰들이 보고 쫓아왔죠. 조금 늦어갖고 편의점 들어가갖고 소주를 따서 먹었어요. 무죄 판결 났잖아요. 음주운전 아니다. 혹시 걸리면 주변에 편의점 있으면 들고 뛰세요. 먹어. 그러면 무죄 판결 나는 거예요. 실제 무죄 판결 났어요. 이거 말 되게 많았어요. 분명히 술 먹었으니까 들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술을 더 먹어갖고 이게 편의점에서 술 먹은 거다. 음주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는 알고 있었다가 써먹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술 먹으면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음주운전 할 일이 없어요. 전 술을 안 먹어요. 1년에 한 10번 이내.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거의 술을 안 먹으니까 저하고는 좀 연관 없는 얘기인데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술 먹고 때리면은 형량도 줄여들잖아요. 심신미약으로. 술만 먹으면 심신미약이래.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오히려 더 심신이 강해지지 않아요? 맞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심신이 더 강해지는데 술만 먹으면 심신미약이래.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단기하고 전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걸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올해 거하고 작년 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교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도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어때요? 달라요. 네. 그 다음에 회사 크기도 다르고 회사가 하는 내용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랑 LG랑 대놓고 비교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삼성이 주력인 거랑 LG가 주력인 거랑 다르잖아요. 삼성의 주력은 반도체하고 뭐예요? 스마트폰. LG는 스마트폰 버렸잖아요. 최근에. 안 되니까. 네. LG의 주력은 뭐예요? 백색 가전, 냉장고, 에어컨, TV. 네. 이쪽은 솔직히 LG가 삼성보다 나아요. 그래서 근데 또 삼성 쓰시는 분은 삼성만 쓰고 LG 쓰시는 분은 LG만 쓰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참고로 저희 집에는 두 개 다 몇 개 없어요. 비싸갖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LG가 더 좋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삼성보다는. 그쪽은 백색 가전은. 근데 스마트폰은 어쨌든 삼성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 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긴 하잖아요. 근데 두 개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에서는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얼마 팔았고 작년에 얼마 팔았냐 이거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삼성전자 얘기가 꼬박꼬박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작년보다 매출액이 올랐다, 작년보다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올해 거하고 언제 걸로 만든다고요? 작년 거.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팔았어. 근데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작년보다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판매된 금액이 훨씬 더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있죠, 계속.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집에서 꼬지한다고 쪽파 사러 갔다가 놀랬어요. 막 쪽파 한 단에 막 8,500원? 8,000원? 그리고 쪽파는 안 넣는 걸로. 너무 비싸서. 근데 계속 오를 거예요. 특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이 커요.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농사 짓고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막 수확하실 거잖아요. 수확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불러서 쓰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힘드니까 뭐예요? 야밤에 도망가고. 그래서 저도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학벌 좋아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었고. 물어봤죠. 왜 왔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나라 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 돈으로 2, 30만 원 받는데요. 저쪽이었거든요. 중동 쪽. 중동 쪽 사시는 분이셨는데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학교 선생님이 여기 와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는 한 200 주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4배 가까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나라 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죠.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힘든 일 못해요. 저희 회사에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2달 하더니 사무실에 와갖고 나 힘드니까 딴 데 보내달라고. 다른 회사로. 다른 회사로 안 보내주고 다른 일로 바꿔주긴 했죠.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힘들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열심히는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먹고 살려고 온 거니까. 그 다음에 190페이지 요거는 실무에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안 지켜지는 게 하나 있어요. 실무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5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무슨 성이요? 계속성. 이거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요게 나와요. 소모품비라는 게 있고 사무용품비라는 게 있거든요. 사무용품비는 말 그대로 뭐에 쓰는 거예요? 사무용품에. 근데 소모품비도 사무용품을 소모품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회사에 갔는데 우리 회사는 사무용품비를 쓰네. 그러면 나도 뭐를 써야 돼요? 사무용품비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사무용품비를 안 쓰고 소모품비를 쓰네. 그러면 나도 회사에 가서 뭐를 써야 되죠? 소모품비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요, 은근히. 왜냐면 가리키는 분들마다 가리키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이게 다른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데 회사에 가면은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했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맞추는 게 요거거든요. 계속성.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맞냐면 나는 소모품비로 배웠어. 근데 회사 갔더니 사무용품비네. 근데 나는 소모품비로 배웠으니까 뭘로 쓸 거예요? 소모품비로 쓸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면은 계속성이 깨져요. 그럼 결론은 이 재무제표는 이 회계는 잘한 게 아니고 못한 게 돼버려요. 잘못한 게. 그래서 이런 걸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이럴 때가 문제가 돼요. 격리 직원이 자주 바뀌어.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한 분이 계속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회사 가보면은 어떤 회사는 막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동안에 12명이 바뀌었어. 이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자주 바뀌는 회사들. 그런 데들은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가지 마세요. 버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도 이제 학원 강사 일이 좀 아주 뭐 이렇게 썩 나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외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외도라 그래봤자 일반 회사 가보려고 면접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 다시 리턴하긴 했는데 면접 보러 다녔었는데 이제 한 군데에서 제가 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 대부분 다 싫어할 건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 보자마자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면접 보러 가서 처음이었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대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강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강사 이런 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독서를 날리시는 거죠. 네. 짜증은 났죠. 대도 안 갈 거였고. 네. 뭐 짜증 났는데 뭐 가서 뭐 프로그램을 해보려는 둥 막 계속 시키는 거였고 짜증 이빨이 나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엎어버릴래다가 또 그래도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열받은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나오고 이제 다시 수업하는데 6개월 후인가 1년 후에 수강생 한 분이 면접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야. 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딴 데 가라 그랬죠. 근데 왜 딴 데 가라 그랬냐면 저는 확인을 하고 갔어요. 저 갈 때에도 거기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대리하고 사원 격리 파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분 할 때에도 대리하고 사원을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꾸는 거예요. 뭐 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딴 데 갔죠. 근데 그런 데는 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잡코리아 들어가시면 잡코리아에서 회사 누르면은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어떤 직군 뽑았는지 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세요. 왜냐면 너무 자주 뽑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접 보신 분이 부사장인데 사장님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아무리 봐도 남편인 것 같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회사를 제가 다닌 건 아닌데 느낌상 대부분 사장님이 여자분이시고 부사장님이 남자면 부부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면은 뭐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사이일 수 있는데 여자 남자거나 남자 여자면은
거의 부부일 확률이 꽤 높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래서 부부이지 않을까 하는데 부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나 언제 봤다고.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맞죠? 저는 제일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다음에 반말하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나이가 더 적으니까. 나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보자마자 반말 툭툭 던지시는 분 있어요. 강사들 중에도 있었어요. 또 열받아갖고 칠레다가 결혼하고 나서 좀 철이 좀 드는 상태여갖고 그냥 참았죠. 꾹꾹. 아마 결혼 안 했으면은 그때 멱살 잡았을 거예요. 결혼 안 할 때는 누가 건드리면 그냥 들이다 갖다 박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철 들어요. 왜냐면 싸우면 잘릴 수 있잖아요. 잘리면 우리 꼬맹이 내일부터 과자를 못 사죠. 그거 되게 서럽거든요. 진짜 서러워요. 돈 없으면 서러워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통장에 돈이 100원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 교통카드 2주일치. 버스 정류장 가면 숨을 안 쉬었어요. 왜냐면 버스 정류장 옆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거든요.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 우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떡볶이 하나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때 되게 처량했었어요. 근데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돈 관련되면은 눈 감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을 더 잘 감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눈 뜨고 싸워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몇 번 싸워봐서 아는데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진짜 싸워야 될 상황이면 싸우겠지만 웬만한 100번 싸운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99번은 눈 한 번 감으면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요즘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묻지마 폭행 한 2-3개 또 나왔죠. 그리고 사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CTV에 찍힌 것도 있고 사망한 경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치 3주인가? 전치 4주 나온 것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새벽에 다니시는 거 특히 조심하시고 대부분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그리고 담배 피든 뭐하든 그냥 지나가세요. 한 건은 담배인 것 같아요. 폼이. 뭐 담배 피든 뭐하든 그냥 고등학생이 담배 피든 중학생이 담배 피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전 예전에 그거 많았었는데 여자애들이 교복 입고 와갖고 아저씨 담배 좀 사다 주세요. 그냥 쌩 까고 갔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담배만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어쨌든 좀 세상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보고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양식 보시면은 기업명 들어가야 되고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있으시죠. 종료일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회계기간 위에나 옆에다가는 손익계산서. 왜냐면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잠깐 저기 202페이지 와보세요. 요거는 내일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빨리빨리 나간 이유는 별거 없어요. 초반에는 좀 암기가 중요해서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을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202페이지는 원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원가 얘기. 저희가 좀 전까지 봤었던 게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8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개 나와요. 이론은 총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원가회계를 볼 건데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4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개 나오는데 여기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만만해요. 왜 만만하냐면 양은 적은데 나오는 게 많아요. 개수가. 그래서 요 파트는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맞출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범위는 좁고 요거 넉넉 잡고 한 5시간 정도 하면은 진도 다 빼거든요.
그래서 양은 적고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문제의 거의 80%는 이거예요. 암기 문제. 이쪽 파트는 암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회계는 반반이에요. 암기 반, 이해 반. 그러니까 8개 나온다 그러면 4개는 암기, 4개는 이해. 근데 여기는 4개 나온다라고 치면 3개는 암기, 1개는 이해 정도. 4개 다 암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특히 암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끝나면은 부가가치세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다 3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전산세무 2급 나가면 소득세 추가할 거예요. 소득세는 전산세무 2급에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15문항 나온다 그랬죠. 몇 문제 나온다고요? 15문제. 우리 목표는 10문제 맞추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70점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10개 맞으면 66.6점이에요. 70점 안 돼요. 근데 이거 10개 맞는 게 실기 다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론은 어려워요. 이론 쉬운 시험 없어요. 요리 공부해 보실래요? 이론 대빵 어려워요. 근데 요리는 60점이니까 그나마. 근데 우리는 몇 점이에요? 70점이에요. 이거 되게 불리해요. 60점이면 제 장담하는데 제가 지금 대략 합격률이 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평균 내면 1년 동안에 평균 내면 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합격 점수가 60점이면 내가 90%까지 올릴 자신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60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혼자 잘 안 되면 연락 주세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2개예요. 울지 않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두지 않기. 요거 2개만 해주시면은 제가 60점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포기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약간 도전 정신이 있어요. 요즘엔 많이 줄었는데 가끔씩 도전해요. 네가 그만두나 점수가 올라가나 양자택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가서 매일 괴롭혔어요. 쪽지 시험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관련돼서 다 적으라고 시키고 분계 검사 다 하고 그랬더니 포기했었는데 원래는 포기했었는데 버티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전산회계 2급 먼저 봤어요. 원래 2급 안 보는데 본인이 2급 접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급 자신이 없었으니까. 2급 일단 합격하고 1급은 공부한다라고 연락까지는 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끝나고 그 반 반장님이 저한테 따로 와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아가씨 그만두는 줄 알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맨날 가갖고 맨날 시키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버텨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버텼다고. 그래서 진짜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60점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은 2개예요. 서약서 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운 사람은 없었고 그만둔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달 공부하고 본인 안 된다고 그냥 본인 혼자 수강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안 하던 공부잖아요. 저야 이걸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성향에 맞춰서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 조금 해갖고 안 된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거 하면은 안 돼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그거를 못 넘기면 그 공부는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면 그 어쨌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점을 넘기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못 넘기면은 그냥 그 상태로 멈추는 거고 뭐든지 다 그래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한계치 오잖아요. 그거를 넘기는 사람은 위로 올리는 거고 그걸 못 넘기면 포기하는 거고 공부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공부도 하고 가리켜도 보고 친구도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보면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공부 재밌어져요. 맞잖아요. 내가 풀었는데 맨날 20점 나와. 하기 싫어요. 근데 풀었는데 맨날 8, 90점 나와. 그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동그라미보단 당연히 뭐가 더 많아요? X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처음 하는 건데. 가끔씩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는 안 하는데 거의 다 보면은 경력이 있거나 이쪽 학과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배운 적이 있거나 대부분 다 그러지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딱 한 명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딱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딴 거 하지 말고 회계하라고. 그분 던져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원래 다른 사람 일주일 걸리고 한 2, 3일이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80몇 점인가 90몇 점을 합격하긴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뭐가 처음이었냐면은 원래 저희는 지금 회계 끝나고 세무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회계 세무를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회계 세무 같이 배운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특이 케이스고 빨리빨리 또 이렇게 원래 관심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배운 적은 없는데 자기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회계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실 안에서. 그래갖고 회사 그만두고 배웠는데 그분은 되게 특이 케이스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그분이 희한한 거지. 네. 일명 돌연변이.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어딜 가나. 근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특이 케이스고 한 발 한 발씩 다 올라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수업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수업하는 거는 뭐 저희 뭐 전산회계도 있고 커말도 있고 직업상담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본인 노력 여하가 중요한 공부고 이게 뭐 변호사 시험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호사 시험은 본인 노력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머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까. 근데 그 정도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뭐 자료라도 보내드리고 따로라도 봐드릴 테니까 그 정도 할 여력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근데 보강해 주세요는 연락 주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보강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큰맘 먹고 예전에도 한번 해줬더니 20명 중에서 2명 왔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 따로 시간 내갖고 와이프한테 욕 먹어가면서 애랑 놀아줘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2명 나오잖아요. 하기 싫어요. 2명은 다행이에요. 1명도 안 온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해는 합니다. 토요일 날 솔직히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 재밌어요? 재미없죠. 왜 해요? 돈 벌려고. 저도 재미없어요. 저도 이거 계속 공부해갖고 가리키고는 있는데 가리키는 게 솔직히 공부하는 것보단 더 재밌어요. 그래도 졸리면 앞에 나와서 수업 한 5분만 해보세요. 정신 번쩍 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마 요 앞에서 혹시 뭐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쓸 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섰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수업하다가 누군가랑 눈 마주치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랬다가 근데 지금은 눈을 마주치든 메롱을 하든 이상한 행동을 하든 그래 너는 그래라 난 내일 할란다.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솔직히 얘 없어도 수업할 수 있어요. 교재 없어도. 근데 교재가 없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교재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만약에 10년 넘었는데 교재 보고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강의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분한테 강의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밖에. 10년이 넘었는데. 눈 감고 한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눈은 뜨고 해야죠. 시간 때우기 참 힘드네요. 그래서 내일은 요거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근데 빠르면 내일 끝나고 아마 월요일 날 1시간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실기 들어갈 겁니다. 실기 참고로 빠르면 하루, 늦으면 6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에 뭐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한 일주일 하고 기출문제 한 6개에서 8개 정도 풀고 세무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왜 세무를 빨리 넘어가냐면 세무 공부하면 회계 공부가 자동으로 돼요. 세무 안에 있는 내용이랑 회계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세무를 빨리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해요. 왜냐면 저희가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무 2급 같이 볼 거잖아요. 참고로 전산세무 2급 붙고 전산회계 1급 떨어져도 돼요. 왜냐면 세무 2급이 더 위에 급수기 때문에 세무 2급 따면 회계 1급 안 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회계를 오래 해버려서 회계는 붙었는데 세무는 떨어졌어. 그러면 세무는 무조건 또 따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얘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만 땄어.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취업은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직할 때 또 얘가 또 걸려요. 왜냐면 이직하려고 봤더니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펙은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기본 스펙이 전산세무 2급이에요. 전산세무 1급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전산세무 1급은 합격률도 낮거니와 그렇게 회사에서도 큰 쓸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따시면 되냐면 저도 그래서 땄는데 회사에서 필요하대. 그때 따도 돼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회사 거의 없을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세무사 사무실도 큰 쓸모는 없거든요. 왜냐면 외워서 따는 시험이에요. 전산세무 1급은 세무 2급하고 틀리게 세무 2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세무 1급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 50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게 대부분 200시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라 전산세무 1급까지는 꼭 딸 필요도 없고 인천에서 하는데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저도 수업 한번 해봤었는데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면 제가 눈을 보거든요. 그러면 눈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이분은 멍 때리고 있구나. 이분은 아무 생각 없구나. 이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전산세무 1급은 그때 4명인가 5명 수업했는데 5명 다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뭔 말인지 다 못 알아듣고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시간은 짧고 해야 될 거는 따블이거든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산세무 2급, 그 전산회계 2급하고 전산회계 1급하고 공부량이 2배예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공부량이 2배예요. 근데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하고는 공부량이 3배예요. 그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전산세무 1급 자체가. 그리고 합격률도 한 자릿수고 한 7, 8%? 평균 1000명 정도 봐요. 그러면 7% 정도 붙으면 한 70명 정도? 70명에서 100명 사이 평균 뭐 10% 넘을 때도 있고 20% 넘을 때도 있는데 거의 한 자리가 많아요. 5%에서 8% 사이가. 그리고 따도 별로 쓸모도 없고. 근데 높은 급수가 있으면 취업할 때 1%라도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어서 간혹 가다가 전산세무 1급 배우고 싶다라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거 배울 시간에 딴 거 공부하라 그래요. 왜냐면 자코리아 그런 데 찾아보시면 전산세무 2급이 많아요. 1급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1급 써있긴 한데 1급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저같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거의 따지. 저도 그거 아니었으면 안 땄죠. 월급 올려준다 그랬고 땄거든요. 여기 오고 3개월 만에 20만 원 올렸어요. 그때 저 붙었을 때가 5.8%였거든요. 원장님이 한 장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내가 좀 갑이었으니까 상황이 전산세무 1급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강사가 좀 세게 나갔죠. 2장 달라고. 오케이 해갖고 온 지 3개월 만에 2장 올렸죠. 참고로 지금 여기 온 지 한 8년 됐는데 첫 월급보다 지금이 한 13장 정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15만 원?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잖아요. 뭔가를 계속 했겠죠.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월급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